한재인은 숫자를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날 병원 원무과 창구에서 받아든 종이에는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 예상 비용. 제인은 그 숫자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있던 다른 종이를 꺼냈지요. 등록금 고지서였습니다. 2장을 나란히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지요. 복도는 조용했고 어디선가 링거줄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프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 도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쓰다 만 단편소설이 펼쳐졌지요. 주인공이 막 무언가를 결심하려던 장면이었습니다. 제인은 그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백에 2글자를 적었습니다. 끝냄.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미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이후 6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2의 하루는 오전 2시에 시작됩니다. 서울 은평구 끝자락 24시 편의점의 야간 교대 근무입니다. 퇴근하면 고시원으로 돌아와 병원비 내역을 정리하고 3시간을 자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편의점 카운터는 좁습니다. 계산대와 진열대 사이 한 사람이 겨우 서 있을 공간입니다. 제인은 그 안에서 대부분의 새벽을 보냈습니다. 손님이 뜸한 새벽 3시쯤이면 카운터 안은 아주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제인은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주문서 이면지 뒷면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을 쓰려던 건 아니었지요. 방금 다녀간 손님의 눈빛, 혼자 김밥을 사가던 노인의 뒷모습,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폐기할 때 드는 이유 모를 죄책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쓰고 나면 버렸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왜 계속 쓰는지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습관인지 본능인지 아니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가벼워질 것 같아서인지 제인은 그것을 굳이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 류지수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음료수를 고르다 카운터 위에 놓인 이면지를 집어들었지요. 제이가 말리기도 전에 지수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면지를 내려놓기 전에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지요. 제이는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말리지 않았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이가 퇴근하고 고시원에 돌아왔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류지수였습니다. 야, 나 큰일 났어. 아니, 우리가 큰일 난 건지도 몰라. 지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들떠 있었지요. 제이는 신발을 벗다 멈췄습니다. 지수가 올린 사진, 그러니까 제이의 이면지 사진이 12시간 만에 조회수 3만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이 글이 내 얘기 같다. 이 사람 누구냐? 어디서 더 읽을 수 있냐?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왜 말이 없어? 좋은 거잖아. 응. 전화를 끊고 고시원 창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창문 너머로 맞은편 건물 외벽이 보였습니다. 제이는 한참을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이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채널 날 것의 사람들 운영자 오태준이라고 했습니다. 구독자 90만의 유튜브 팟캐스트 채널이었지요. 문자는 짧고 정중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냐고 선생님의 글이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제이는 그 문자를 하루 동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지요. 문예창작과를 다니던 시절 교수님들이 그렇게 불러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 기억을 아주 오랫동안 꺼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태준은 예상보다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먼저 와 있었고 제이의 이면지 글을 출력해서 가져왔습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지요. 이 문장이요.
그가 손가락으로 짚은 곳은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저 멈췄어요. 이게 음식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태준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매주 한 편씩 글을 써서 채널에 익명으로 올리자고 했습니다. 수익은 채널 운영에 쓰이고 제이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겠다고 했지요. 익명이요? 처음엔 그게 편하실 거예요. 글이 먼저 알려지고 나서 나중에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제이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료가 필요했던 것도 맞고 글이 읽히길 바랐던 것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가 자신의 글에 밑줄을 그어왔다는 사실이 아주 조금 기뻤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낸 날 밤 제이는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반응은 빠르게 쌓였습니다. 이 글 읽고 울었어요. 제 얘기를 대신 써준 것 같아요. 제이는 그것들을 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고시원 벽에 붙이기 위해서였지요. 붙이고 나서 한 발짝 물러서서 봤습니다. 흰 벽에 사각형들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3달이 지났습니다. 제이가 쓴 글은 12편이 되었습니다. 매주 한 편씩 빠짐없이 보냈지요. 아버지가 처음 쓰러지던 날 밤에 대해 썼습니다. 중퇴 신청서를 내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에 이마를 기댔던 일도 썼습니다. 편의점에서 혼자 새해를 맞던 새벽에 대해서도 썼지요. 쓸 때마다 손끝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널의 반응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11번째 글은 조회수 80만을 넘겼습니다. 오태준은 매번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글도 정말 좋았어요. 다음 편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이는 그 메시지들을 읽고 나서 항상 잠깐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냥 넘겼지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편한지 스스로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시원 벽의 스크린샷은 어느새 20장이 넘었습니다. 제이의 이름은 여전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류지수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제이는 아버지 병원에서 막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천천히 말했지요. 제이야, 나 오늘 서점에서 출판사 MD 선배 만났거든. 응. 거기서 이야기 듣는데 오태준 씨 출판사랑 계약했대. 제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목이 날 것의 사람들이래. 저자는 오태준 단독이고 버스 정류장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쳤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스치고 갔지만 제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이야.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한 대 왔다 갔습니다. 또 한 대가 왔습니다. 제이는 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화가 오르거나 눈물이 나지 않았지요. 다만 무언가가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 마침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제이는 오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출판 계약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만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답장은 3시간 후에 왔습니다. 물론이죠. 좋은 소식 나누고 싶었어요. 제이는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팅은 지난번과 같은 카페였습니다. 오태준은 이번에도 먼저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았지요. 제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출판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채널 콘텐츠를 묶어서 책으로 내자고요. 제이 씨 글도 물론 들어갑니다. 많이요. 저자 표기는요. 제이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오태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좀 복잡해요. 채널 브랜드로 나오는 책이다 보니까 저자는 채널명이나 제 이름으로 가야 하거든요. 업계 관행이 그래요. 익명 기고자분들을 일일이 표기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관행이요. 네. 대신 기여해주신 분들께는 별도로 사례를 드릴 생각이에요.
충분하게요. 사례. 제이는 그 단어를 속으로 3번 반복했습니다. 충분한 사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뜻이었지요. 깔끔하고 조용하게 준비해온 말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 두었던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오태준을 마주하니 말들이 목 안에서 엉겼습니다.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이는 테이블 위 커피잔을 봤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제 글이 몇 편이나 들어가요? 한 7편? 8편 정도요. 전체 수록작의 절반 가까이 되죠. 그만큼 반응이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제 이름은 없고요. 제이 씨,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익명으로 하자고 처음에 합의한 거잖아요. 그 조건으로 시작한 거니까요. 채널이 커지면서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고려해보자고는 했지만 책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저도 입장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익명에 동의한 것은 제이였으니까요. 처음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합의한 것도 제이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이는 그렇게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태준이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제이 씨, 이건 좋은 기회예요. 글이 책으로 나오는 건데. 제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제이는 창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요. 지하철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창밖은 까맣고 그 위에 제이의 얼굴만 떠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 오태준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책에 실린다는 것은 이름이 없어도 글이 어딘가에 남는다는 뜻이니까요. 아버지 병원비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례금이 얼마인지도 몰랐지만 적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제이는 스스로를 설득해 보았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앉았습니다. 벽에 붙은 스크린샷들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글이 내 얘기 같아요. 대신 써줘서 고마워요. 그 말들을 쓴 사람들은 제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제이는 그 스크린샷들을 하나씩 뜯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뜯었습니다. 흰 벽에 테이프 자국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박명식이었습니다. 제이가 가끔 들르는 동네 인쇄소 사장이었지요. 몇 달 전 가게 홍보 문구를 써준 것이 인연이 되어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이 씨, 나야. 요즘 좀 어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전화한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제이는 처음에 괜찮다고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었을 때 나온 것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저 지금 좀 잘 모르겠어요. 명식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잠자코 기다렸지요. 제이는 짧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태준 이야기, 출판 이야기, 사례금 이야기. 길게 말하지 않았지만 명식 씨는 다 들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이 씨. 네. 그 글 제이 씨가 썼지? 네. 그럼 그거 제이 씨 거야. 그거 하나만 잊지 마.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논리도 없고 해결책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전화를 들고 한참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명식 씨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이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프 자국만 남은 벽을 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제이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입력했습니다. 상단 페이지를 열었지요. 읽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만큼은 이제 알았습니다. 제이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면지가 아닌 곳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이는 류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용건만 말했습니다. 저작권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했지요. 지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빠를수록 좋아. 내일 오전 나 반차 낼게.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제이가 가져온 것들이었지요. 오태준과 주고받은 문자 기록, 투고 이메일, 원고 파일의 최초 생성 날짜, 수정 이력까지. 편의점 카운터에서 쓴 메모들을 옮겨 적은 날짜도 있었습니다. 제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창작 시점과 전달 경로가 명확하게 남아있네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었지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오태준 측 답변은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기여도는 인정하나 저작권은 채널 귀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한 답이었습니다. 제이는 그것을 읽고 나서 서류를 덮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제이는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워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하는 칸에 자신의 이름을 먼저 적었습니다. 한제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글 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지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부터 노트에 끝내미라고 쓰던 순간부터 편의점 이면지부터 오태준의 첫 문자까지. 꾸미지 않았습니다.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썼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편의점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제이는 파일을 저장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계시는 퇴근 후에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잡고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돌아와 앉았습니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편의점 카운터 안에 서 있는 동안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제이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봉투 필요하세요. 감사합니다. 평소와 같은 새벽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야 확인했습니다. 16시간 만에 공유수 2만이었습니다. 댓글은 읽다가 멈췄습니다.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오태준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출판을 자진 취소한다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사과는 2문장이었습니다. 제이는 그것을 읽고 한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담담했습니다. 통쾌하지도 허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지요. 며칠 후 박명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제이 씨 글 읽었어. 잘했어. 있잖아, 나한테 생각이 하나 있는데 시간 되면 한번 와. 제이는 문자를 읽고 작게 웃었습니다. 인쇄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명식 씨는 기계 옆에 서 있다가 제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책 한번 내봐야 하지 않겠어? 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쇄소는 좁았습니다. 기계 2대와 작업대 하나 그리고 벽을 따라 늘어선 종이 더미. 박명식은 그 안에서 30년을 일했다고 했습니다. 제이는 처음으로 그 공간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느낌이었지요. 책의 형태를 정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표지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만 했습니다. 제목은 이면지에 씁니다. 판형은 손에 쥐기 편한 작은 크기로 했지요. 명식 씨가 종이 견본을 여러 장 꺼내 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종이가 좋아? 제이는 한 장씩 만져봤습니다. 너무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이걸로요. 명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100불을 찍었습니다. 출판사도 유통사도 ISBN도 없었습니다. 제이의 이름과 연락처만 뒷표지에 작게 넣었습니다. 인쇄비는 그달 편의점 월급의 절반이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책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들고 있었습니다.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년치가 들어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은평구 독립출판 서점 첫 문장의 위탁을 부탁했습니다. 서점 주인은 제이가 건넨 책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읽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에 놓을지 제가 정해도 될까요?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은 입구 쪽 작은 선반에 놓였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였지요. 제이는 그것을 보고 서점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서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부가 다 나갔다고 했습니다. 추가 입고가 가능하냐고 물었지요. 제이는 전화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네. 준비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이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며칠 더 신청했습니다. 추가 인쇄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요? 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더 벌어야 할 것 같아서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아버지에게 책을 가져다 드린 것은 그 다음 주였습니다. 병실은 늘 같은 냄새였습니다. 소독약과 따뜻한 공기가 섞인 냄새. 아버지는 침대에 기대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이가 들어서자 리모컨을 내려놓았지요. 제이는 아무 말 없이 책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표지를 봤습니다. 뒷표지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제이는 창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병실 유리창이 가늘게 떨렸지요. 아버지가 읽는 동안 제이는 창밖만 봤습니다.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썼다는 말을 기대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기대했다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았으니까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책 덮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제이가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제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늘 그런 얼굴이었지요. 이거 잘 썼다. 그것뿐이었습니다. 5글자였습니다. 제이는 웃었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웃음만 났습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TV를 켰습니다. 책은 무릎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이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편의점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나와야 했지요.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카운터도 좁고 새벽도 여전히 길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면지를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노트를 샀습니다. 검은 표지에 줄이 있는 것으로요. 카운터 안쪽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류지수가 어느 날 편의점에 들러 물었습니다. 다음 책은 언제네? 제이는 카운터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쓰고 있어. 막힘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날 새벽 3시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제이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어떤 문장이었는지는 아직 제이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버리지 않을 것들이었습니다. 포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면지에 쓰고 버렸던 것들이 결국 누군가의 손에 닿았습니다. 거창한 성공도 완벽한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노트 한 권을 새로 산 것, 아버지에게 5글자를 들은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이어집니다.